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박정식 할아버지의 실화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겪고 계신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편안하게 들어보시죠.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박정식 할아버지. 올해 69살이신데요. 3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완전히 배어버렸답니다. 알람 시계도 필요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침실에서 나와 어제 우편함에서 가져온 전기요금 고지서를 펼쳐보셨어요. 15만 3천 원. 작년 같은 달보다 3만 원이나 올랐네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잖아요. 특히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과금은 더더욱 그렇고요. 박정식 할아버지도 매달 이런 고지서들을 받아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신답니다. 이 집은 10년 전에 7억 5천만 원 주고 사셨어요. 지금은 시세가 15억 원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겉으로 보면 엄청난 부자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이 아직도 1억 4천만 원이나 남아있거든요. 매달 원리금으로 150만 원씩 나가야 해요. 할아버지의 수입은 국민연금 250만 원이 전부예요. 여기서 대출 원리금 150만 원을 빼면 100만 원이 남죠.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가 35만 원, 각종 공과금이 15만 원 정도 나가니까 실제로 할아버지가 쓸 수 있는 돈은 5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가계부를 보시면서 할아버지는 매일 이런 계산을 하세요. 15억 원짜리 집 주인인데 한 달 용돈이 50만 원도 안 된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참 복잡해 보여요. 하우스 푸어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랍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 말이에요. 사실 박정식 할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전체의 거의 3할에 달한다고 해요. 하지만 정작 실생활은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죠. 할아버지는 세수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으셨어요. 곧 가족들이 일어날 시간이거든요. 매일 아침 똑같은 일상이지만 왠지 오늘은 마음이 더 무거우신가 봅니다. 그런데 아직 할아버지는 모르고 계셨어요. 바로 이 아침부터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집안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일어난 건 며느리 수정 씨였습니다. 45살인 수정 씨는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는데 수정 씨가 부엌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또 휴대폰 요금제 줄이셨어요? 6만 원짜리에서 3만 원짜리로요? 할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돈이 나가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말이야. 수정 씨의 한숨 소리가 부엌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요금제로 어떻게 사세요? 카카오톡도 제대로 안 되고 인터넷도 느리고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 순간 아들 민수 씨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43살인 민수 씨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의 차가운 기운을 금세 눈치챘어요. 여보, 그만해. 아버지도 사정이 있으시잖아. 하지만 수정 씨의 언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정이 뭐예요? 이 집이 15억인데 왜 그 정도 돈도 아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박정식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집값이 15억이라고 해서
그 돈을 당장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이 사람들은 왜 모르는 걸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아무리 비싸도 그걸 현금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잖아요. 특히 살고 있는 집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정 씨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답답해요. 집값만 15억인데 왜 이렇게 쪼들리게 사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손자 민준이가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12살인 민준이는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금세 알아챘어요. 아이들은 이런 걸 정말 빨리 눈치채거든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보자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고 계셨답니다. 집은 있어도 가난할 수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언제쯤 이해할까?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수정 씨의 불만은 계속됐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저 묵묵히 들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할아버지는 점점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되셨어요. 이런 상황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본 적 있으시죠? 세대 간의 생각 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갈등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손자 민준이가 학교 가기 전에 할아버지께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친구들이랑 문방구 가려는데 용돈 좀 주세요. 박정식 할아버지는 지갑을 열어보셨습니다.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2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어요. 할아버지도 용돈이 별로 없어서 말이야. 1,000원이면 될까? 민준이의 얼굴에 실망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들은 10,000원씩 주시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적게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고마워요, 할아버지.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학교로 떠났어요. 할아버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자에게 용돈도 제대로 못 주는 할아버지라니. 15억 원짜리 집 주인이 손자 용돈 1,000원을 주면서도 망설여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어요. 오전 11시쯤 되자 오랜 친구 철수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 씨가 오늘 회관에서 동창회가 있어. 회비 3만 원인데 올래? 박정식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3만 원이면 할아버지 한 달 용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미안해, 철수야.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이야. 아,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그런데 너 요즘 모임에 잘 안 나오네?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난 후 할아버지는 허공을 바라보며 한탄하셨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친구들과의 모임도 돈 때문에 포기해야 하다니. 사실 박정식 할아버지는 예전에 활발한 성격이셨어요. 동네 경로당에서도 인기가 많으셨고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리시는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각종 세금이 늘고 생활비는 더 빠듯해지자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셨답니다. 오후 2시쯤 되자 할아버지는 혼자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셨어요. 예전에는 며느리와 함께 대형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장을 보곤 했는데 요즘은 혼자 동네 마트에서 하루치 장만 보시게 됐어요. 그것도 가격표를 꼼꼼히 비교해 가면서 말이에요. 마트에서 달걀 한 판을 집어들었다가 가격을 보고는 다시 내려놓으셨어요. 예전보다 2,000원이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작은 포장의 달걀을 고르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마트 사장님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다들 힘드시죠? 그래요.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그래요. 할아버지의 대답에서 깊은 한숨이 섞여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어르신들을 만나게 됐어요. 모두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셨답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실제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는 하소연들이 이어졌어요. 저녁 7시가 되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 민수 씨가 치킨 2마리를 주문했어요. 아버지도 같이 드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김치찌개 끓여 먹을게. 너희들이 맛있게 먹어라. 부엌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드시면서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멀게 느껴지던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기분이셨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박정식 할아버지는 우편함에서 중요한 우편물 하나를 발견하셨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기초연금 심사 결과 통지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봉투를 뜯어보셨어요. 재산기준 초과로 인한 수급자격 상실, 주택시가 15억 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상은 하고 계셨지만 막상 통지서를 받아보니 충격이 컸거든요. 매월 30만 원씩 받던 기초연금마저 끊어진다니 이제 정말 막막해졌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72살인 김할머니도 손에 비슷한 우편물을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 박 선생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혹시 저랑 같은 우편물 받으셨나요? 네, 할머니. 기초연금 탈락 통지서요. 아이고, 저도 그래요. 우리 아파트 어르신들이 거의 다 탈락됐다고 하던데요. 두 분은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김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솔직히 저희도 살기 어려워요. 집값은 1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정작 쓸 돈은 없잖아요. 할아버지도 용기를 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할머니, 저도 그래요. 한 달 용돈이 50만 원도 안 돼요. 15억짜리 집 주인인데 말이에요. 김할머니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가 부자 취급받는 건 집값 때문이지 실제로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집은 팔 수도 없고 현금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그러게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집값만 보고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두 분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요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집값은 올랐지만 연금은 적고 기초연금마저 못 받고 하우스 푸어 시니어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사실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기초연금 탈락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아들 민수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생활비가 더 빠듯해지겠는데요. 어쩔 수 없지. 더 절약해서 살아야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 수정 씨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뭔가 대책을 세우셨어야죠. 이 집이 15억인데 왜 이렇게 손 놓고 계세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가족들조차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욱 서글펐거든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셨어요. 과연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15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도 가난한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박정식 할아버지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는데 아들 민수 씨가 아내 수정 씨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박정식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멈춰섰어요. 화장실에 가려던 중이었는데 부엌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거든요. 수정 씨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친구들 집에 초대하기도 눈치 보이고 우리끼리 외식하자고 해도 아버지 때문에 신경 쓰이고 정말 답답해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도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하지만 수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으면 어때요? 사실인데요. 그리고 요즘 아버지가 용돈 없다고 하시는데 이 집이 15억인데 그게 말이 돼요? 할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집을 파시든지 아니면 주택연금이라도 받으시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아이들 교육비에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민수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집이 평생 사신 곳이잖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뭔가는 해야죠. 솔직히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민준이 학원비, 과외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할아버지는 그 순간 깨달으셨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되었구나. 가족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거실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아들을 키우고 손자를 돌보며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 눈에는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집을 팔라는 것도 주택연금을 받으라는 것도 결국은 할아버지가 더 이상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동네 산책을 나가셨어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으셨거든요. 산책로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박 선생님, 저희 집도 그래요. 아들 내미가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왜 그렇게 쪼들리게 사냐고 해요. 그러게요. 젊은 사람들은 집값만 보고 판단하니까 우리 마음을 모르죠.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계속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방법을 찾아보기로 말이에요.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박정식 할아버지는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건 집을 더 작은 곳으로 옮기는 다운사이징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셨어요. 사무실에는 중년의 부동산 중개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희 집이 45평인데 25평 정도로 줄이고 싶어서요. 차액이 얼마나 될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45평이면 지금 시세가 15억 정도고 25평은 10억 정도 하니까 차액이 5억 정도 나오시겠네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5억 원이면 예금 이자로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구나 싶으셨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중개사가 자세히 계산해 보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양도세를 고려하셔야 해요. 10년 전에 7억 5천에 사셨다면 양도 차익이 7억이니까 양도세만 3억 정도 나올 거예요. 3억요? 그럼 실제로는 2억밖에 안 남는 건가요? 아니에요. 거기에 새집 취득세 5천만 원, 중개수수료 6천만 원, 이사 비용까지 하면 실제로 손에 쥐시는 건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1억 원으로는 월 이자 수입이 2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집도 더 작아지고 받는 돈도 별로 많지 않다니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었어요. 실망을 안고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셨어요. 며칠 후 한국주택금융공단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상담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어르신 나이가 69세시고 집값이 15억 원이시면 월 18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거든요. 정말 좋네요. 그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하지만 직원의 다음 말에 할아버지는 다시 고민에 빠지셨어요. 일단 집 소유권은 저희 쪽으로 넘어오고 돌아가시면 집은 매각되어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상속은 불가능해지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주택연금에 대해 설명드렸더니 아들 민수 씨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아버지,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인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물려받을 게 없어지는 건가요? 수정 씨도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주택연금 받으시면 나중에 아이들한테 물려줄 유산이 없어지는 거죠?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할아버지는 가족들의 반응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되셨어요. 자신은 생활비가 절실한데 가족들은 상속을 걱정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아파트 경로당을 찾아가셨어요.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혜를 얻고 싶으셨거든요. 경로당에서 만난 김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방 하나를 월세로 내놨어요. 월 5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남이 우리 집에 사는 걸 싫어해서 눈치가 보여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다른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작년에 주택연금 신청했어요. 월 120만 원씩 받고 있는데 돈은 좋아요. 그런데 아들이 원망하는 눈으로 저를 봐요. 자기 유산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나 봐요. 최영희 할머니도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똑같아요. 집값만 높고 실제 생활은 어려운 거. 어떻게 해도 쉽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명쾌한 해답을 찾은 사람은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박정식 할아버지는 마침내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는데 할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매우 진지했어요.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들이 긴장한 채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민수 씨와 수정 씨, 그리고 손자 민준이까지 모두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 집을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민수 씨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5억을 7억 5천씩 나눠서 내 몫은 주택연금으로 월 90만 원씩 받을 거예요. 너희 몫은 지금 미리 증여해 줄게요. 수정 씨와 민수 씨가 눈을 마주보며 놀라워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매월 월세 50만 원씩 내세요. 수정 씨가 발끈하며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가 매달 50만 원씩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너무해.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한 말들 생각해봐. 집값 15억인데 치킨값도 아끼냐고 했잖아. 그건 수정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도 이제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 69년을 살면서 마지막에라도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민수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너무했네요.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깨달으면 됐어. 내 결정은 이거야. 주택연금 90만 원에 너희가 주는 월세 50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250만 원. 그럼 한 달에 390만 원이 되잖아.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나는 이 집에서 눈치만 보며 살았어. 용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 수정 씨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 몫으로 증여해 주시는 7억 5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팔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여기 살면서 월세를 내든지. 민수 씨가 깊게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50만 원씩 내는 게 그리 큰 부담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관리비나 공과금도 아버지께서 다 내셨으니까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수정 씨도 마침내 인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할아버지가 손자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이제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주무셨어요. 드디어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았고 가족들도 이해해 주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박정식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안정됐거든요. 주택연금 90만 원, 아들이 주는 월세 50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250만 원. 총 390만 원의 수입이 생긴 거예요. 어느 화창한 오전 10시, 할아버지는 오랜 친구 철수 씨와 동네 삼겹살집에서 만났어요. 철수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 씨가 요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뭔가 당당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여.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진짜 자유니까 그런가 봐. 돈 걱정 안 하고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아. 두 분은 삼겹살을 구워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 같으면 3만 원짜리 삼겹살도 부담스러워 했을 텐데 이제는 마음 편히 계산할 수 있었거든요. 오후 2시쯤 할아버지는 손자 민준이와 함께 문방구에 갔어요. 민준이가 필요한 학용품들을 고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필요한 거 다 골라. 할아버지가 사줄게. 할아버지, 이렇게 많이 사줘도 돼요? 지난번에는 1,000원밖에 안 주셨는데. 할아버지도 이제 여유가 좀 생겼어.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고. 민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이 더욱 깊어졌거든요. 저녁 7시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치킨을 시킬게.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먹자. 수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시킬게요. 아버지는 편히 계세요. 아니야, 내 돈으로 사고 싶어. 이제는 나도 가족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잖아. 치킨을 먹으면서 수정 씨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네요. 이제 됐어. 우리 이제부터 서로 이해하며 살면 되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한편 할아버지는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아파트 경로당에서 시니어 부동산 상담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경험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상담을 받으러 온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저희도 15억 집이 있는데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렸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거고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하셨어요. 69년을 살고 나서야 진짜 내 인생을 찾았네. 현관문을 열며 할아버지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아버지, 오늘 상담은 어떠셨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겠네요. 응,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더라. 내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보람 있었어. 저녁 준비를 하던 수정 씨가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로요. 고맙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줄 몰랐네. 그날 저녁 식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즐거웠어요. 할아버지는 마침내 이 집에서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을 느꼈거든요. 경제적 자립이 가져다 준 정서적 해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답니다. 중요한 건 집값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지, 내가 존중받으며 살고 있는지예요. 69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박정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우스 푸어라는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 나간 할아버지의 용기, 그리고 가족들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된 과정, 무엇보다 69살의 나이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박정식 할아버지처럼 용기를 내어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박정식 할아버지처럼 69살에도 충분히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답니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박정식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집값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지, 내가 존중받으며 살고 있는지예요.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시간이 길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